어제 CPI 발표되고 오늘 예. 또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 분위기는? 오늘 분위기요? 네. 오늘은 약간 환율 쪽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 수합을 맺기로 했다고 해서 환율이 16원, 17원 정도 하락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환율 시장을 만들었고요. 채권은 약간 저는 이제 의외였는데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저는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되면서 좀 덜 나와서 금리가 많이 하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약간만 떨어져서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가가 사실 물가 지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그 당일날 WTI 유가가 2% 넘게 이제 또 올랐거든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채권 쪽은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는 점은 조금 적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이제 코어 물가라고 하는 이제 특히 임대료가 중심으로 돼서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채권에서는 뭐 아직은 우리가 환호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문홍철 팀장님의 얘기는 오늘 자료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조금 이따가 더 네.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요. 민경원 선임연구원님은 오랜만에 저희 저녁 시간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도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통화수합 체결이라는 이벤트가 외환 시장에서 하나의 이제 방향성 전환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환율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1차 저항선은 한 1320원대 그리고 2차를 저희는 1350원 정도 레벨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달러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이제 기조가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에서 뭐 구두 개입이나 실제 미세 요정 같은 기술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통화수합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상당히 방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 오늘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긴 뭐하지만 상단은 확실히 좀 방어가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네. 통화수합 이벤트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고 있던 여배를 중심으로 한 롱심리를 진정시켜준 건 맞거든요. 특히나 4월 달에는 외환시장에 하나의 괴담이 있는데 이제 배당 역송금 괴담이 있죠. 배당을 받은 만큼 역송금을 할 테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 배당 역송금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료 삼아서 상승 베팅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열기를 확실하게 잠재워 준 거는 맞다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350원은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네. 상방으로도 좀 뚫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말이 되냐 무슨 금리 인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도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약달러 해서 저희는 환율 떨어질 걸로 봐요. 연말까지. 문제는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볼 때 큰 이벤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CB 통화 정책이 이제 곧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때 저는 미국이랑 ECB가 유럽이 서로 물가가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가고 요즘 물가 떨어지는 속도는 오히려 유럽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ECB도 지금은 굉장히 매파적인데 아마 앞으로 약간 비둘기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약달러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유로입니다. 강유로. 유럽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인플레 대응을 하려는 ECB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ECB가 말을 조금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순간 달러가 갑자기 유로가 약해지면서 훅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원화는 그냥 큰 형님들이 이제 가니까 그냥 밀려서 또 원화도 환율이 이제 오를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질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끝날 거냐. 이제 미국 재무부의 이 통장 잔고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뭐 6월, 7월 정도에 얘가 한번 바닥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에라는 건 뭐 빠르면 5월 정도에 이제 백악관과 하원이 협상을 해서 부채 한도를 높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매년 그랬듯이 무난하게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2011년에 한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던 시기랑 좀 유사하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달러가 잠깐이지만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저희가 변동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환율에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 요런 쪽보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채 한도 예. 협상이 더 예. 강달러 요인으로 우려하는 포인트 리스크량이 있고 저는 네. 사실 펀더멘털은 뭐 작년부터 네. 거의 고민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재수없어 보이나? 작년부터 저는 펀더멘털을 정말 고민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즉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거고, 뭐 요즘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거주비는 사실 그 미래 거의 1년 후를 거의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거주비는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특히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 고용의 이제 공급,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경도 개방하면서 이민자 들어오고, 그러면 고용 창출 건수는 잘 나오고, 근데 창출 건수가 잘 나오면 임금이 올라야 될 것 같지만 정반대죠. 노동 공급이 느니까 오히려 임금 안정되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는 많이 못한다. 그렇다면 달러는 많이는 못 올라가는데 단 상반기에 리스크 시나리오 두 가지를 오히려 더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원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우에다 신임 BOJ 총재가 이제 G7 회의 가서 뭐 완화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작년 이제 겨울부터 올해 연초까지 달러가 약해졌던 두 가지 동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BOJ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축이었던 일본 BOJ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다면 당연히 통화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 연준 연내 인하에 베팅하던 시장의 프라이싱, 외환시장의 프라이싱 자체가 달러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부채 한도 쪽에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 네. 오히려 이게 부채 한도가 틀어지게 되면 정부가 뭔가 경기를 자극해줘야 되는 지출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연준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이라도 연내 인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부채 한도 리스크는 지금 다른 주어진 제반 여건 하에서는 달러 약세로 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이번에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네. 원래는 달러가 세져야 되거든요. 근데 약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연준의 정책에 굉장히 과몰입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런 상태면 저도 고민하는 게, 와, 이런 부채 한도가 만약에 시끌시끌해져도 그러면 시장은 그럼 금리 못 올리겠구만, 아니 내리겠구만, 이 생각을 하게 더 강하게 할 텐데,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약간 비겁하게 변동성이 커진다. 하루는 이제 불안, 하루는 이제 통화 완화. 그럼 이제 하루는 세졌다가 달러가, 하루는 또 달러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로가 강한 게 네. 유럽의 은행이 CS가 반쯤 망할 뻔했다가 UBS가 인수를 해주고 뭐 도이치도 어렵다고 하고 그날 BNP도 주가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의 은행이 안 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이 인플레가 더 많이 빠질 룸이 있는 거잖아요. 더 네. 높으니까.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그냥 유로를 산 거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그렇게 보면 달러 약세가 아주 단기간에 설명이 되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또 유럽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동안 유로 많이 올랐으니까 달러 사야지, 달러가 오를 거잖아요.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에 좀 시끄러워지면 우리나라는 좀 덜 오를까요, 환율이? 아니면 이번에도 똑같이 맞을까요? 유럽이 시끄러워지면 저는 사실 유럽을 옛날부터 이렇게 봐오면 정말 이제 아주 노쇠한 경제입니다. 굉장히 늙어 있고 혁신 같은 거는 정말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즉 기초 체력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제 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온 데다가 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한번 이제 폭등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많이 올려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아주 노쇠한 노인네가 정말 굉장히 러닝머신에서 아주 빠르게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둘씩 삐걱거리는 게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유럽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냥 가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제조업이나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건데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선 그 유럽 재정 위기 같은 현상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남유럽의 GDP 대비 부채가 지난 재정 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졌거든요. 재정 위기가 와도 우리가 드라기가 한 것처럼 예. 돈 풀어서 하는 걸 원래 상상 못하다 했잖아요. 했죠. 그거 또 풀면 안 될까요? 이번에 왜 안 될까요? 또 푸는 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풀었고 그리고 그동안 풀어서 문제가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not in my term이라고 하잖아요. 내 굳이 임기에 왜 그런 변형을 해야 되냐. 돈 풀어서 해도 되거든요. 유럽은 기축통화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풀어도 됩니다. 네. 풀어도 돼요. 그리고 저는 풀 거다. 네. 왜 푸냐? 돈을 공급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쓰는 거. 이번이 코로나 때 그렇게 썼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과거 15년 동안 했던 중앙은행이 푸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은행이 푸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도 유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푸는 건 지금 줄이고 있고 정부도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줄이고 있죠. 이 은행 시스템도 뭐 유럽은 아직은 좀 애매하지만 미국은 분명히 대출이 줄어들면서 많이 감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돈 풀기가 제일 쉽냐? 중앙은행이죠. 당연히 그냥 컴퓨터로 몇 개만 치면 돼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옛날에 네. 버냉키인가? 파월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유동성을 돈을 찍는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찍냐라고 물어보니까 엔터키로 네 맞아요. 찍는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한번 하면 되고. 네. 뭐 말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만 유럽, 미국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발을 안 담그고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저희 보고서 자체가 좀 중앙은행들의 연내 인하라든지 뭐 QE 재확대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논조긴 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경험했던 디플레이션은 말씀하셨던 뭐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뭐 일본 중앙은행의 초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골칫거리였었거든요. 물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골칫거리였는데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들 내리에 제가 보기엔 새겨져 있는 공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가보면 이제 금리와 물가를 가지고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작은 미니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였거든요. 이만큼 통화 정책이 어렵다. 금리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가 망가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너무 내렸더니 물가가 치솟더라. 이거 그 안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질문제도 나와 있었지만 중앙은행들이 과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풀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얘네 무조건 1차적인 목표는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이전에 다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물가는 못 잡으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만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는 금리 인하면 경기 부양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금리 올려서 빨리 물가를 잡고 금리 내리면 경기 다시 우리가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사실 네, 문홍철 팀장님 의견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유럽 쪽 유로화가 강해진 원인으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유럽 증시가 상승하면서 유로화가 같이 날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2분기 전망에서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게 4월 초쯤에 이제 유로가 키 레벨인 1.10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거다라고 봤는데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통화 정책이나 여러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은행 위기 터지면 유럽에서 항상 제일 먼저 흔들려야 되는 게 이탈리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은행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적은 유로화 자산으로 뭔가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로화가 강해진 거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 배경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나중에 경기가 흔들렸을 때
과연 과거처럼 유동성을 막 무제한 공급해가면서 경기 부양을 먼저 할 거냐?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번에 SVB나 CS 한 것처럼 뱅크런을 막는 정도로만 우리가 돈을 넣어주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이번에 SVB 망할 때 백악관에서. 첫 번째는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근데 두 번째, 너네 은행들 잘 못했으니까 니네 다 자를 거다. 세 번째, 주주들은 다 손해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CS도 똑같이 하루 20% 올랐다가 결국은 70%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 되게 만성적인 약간 그런 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아주 금융 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버티고 되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는 못할까요? 그러니까 꼭 뭐가 한번 이렇게 됐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장 좋아지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작년에 영국 케이스 떠올려 보시면 리즈 트러스 그 최단기 부임했던 총리가 의회에서 그로스하다 집에 가셨거든요. 그쵸. 그때 왜 그랬냐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뭐 법인세 인하 오히려 한다 그랬고, 뭐 여러 이제 상황에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국 금융시장이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란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못 봤던 초유의 정책들이 나왔죠. 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채권 매입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일시적인 하나의 극약 처방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뭐 연방 대출, 주택대출기금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측면에 국한이 될 거고,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금융 위기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네, 저희는 사실 최근에 좀 화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형은행들 3월 말 2주 동안에 뭐 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줄어들었겠죠. SVB랑 시그니처은행 일단은 문 셧다운 시켜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던 기관 2개가 일단 문을 닫았고, 당연히 소형은행들도 대출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2주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봐라,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신용경색이고, 신용경색은 늘 이제 패닉을 불러오고 결국 경기 파괴를 불러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민연구원님과 저의 뷰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오늘 좋은 건가요? 얘기해 주십시오. 부담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재밌어 하시니까. 네.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위기, 이제 그 위기라는 건 뭐 금융위기 정도의 위기인가요? 아니면 유럽 재정위기 정도의 위기? 재정 위기 정도까지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아까 얘기하신 재정 위기 정도까지 가기 전에 뭔가를 해주는 건데, 왜냐면 그때도 우리나라 주가 20% 빠지고 유럽도 많이 빠지고 미국만 좀 버텼거든요. 미국은 그랬죠. 기축통화국이니까. 재정위기 때. 그 정도. 리만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SVB나 CS 이런 사태가 사실 개별 건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이슈일 수 있는데, 그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별로 충격 안 주고 샥샥 넘어갔단 왜냐면 말이에요. 바로 해결해 줬으니까. 네. 바로 해결해 줬으니까. 사실은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그때도 해결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돈 찍으면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끝나고 2010년부터 당시에 회고록 같은 게 이제 발간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가이스너 총재 당시 재무부 장관도 그런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위기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 추석날이었고, 이제 그 추석날 리먼이 망했고, 그 리먼 전날까지 그 재무부랑 연준이랑 리먼 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살리냐 마냐라고 막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재무부에서 주장을 했던 게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니네 자르고 주주들이 다 피해 받고 니네 구조조정하고 뭐 사채 털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리먼이 우리 못 하겠는데요. 우리 그냥 배째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재무부가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의회를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결국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청문회 받으면은 결국 이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죠. 이 임명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서 얘를 도와줬냐라고 나중에 청문회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너 돈 받아 먹었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을 봤을 때 그렇진 않았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고, 이번에도 그럴 뻔했습니다. 뭐가 그랬냐면 옐런 장관이 우리 예금 다 보장해줄게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의회에 나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리고서 아니 뭐 이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좀 더 상황에 주가지근지 그래서 말 바꾸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헷갈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때와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람들이 이제 한번 당하니까 이거를 리먼 때는 도와줄 만한 명분이 없었던 거고 이번 거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리먼은 투자은행이고 SVB는 상업은행이지 않습니까? 상업은행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예금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워싱턴 뮤추얼이 파산하긴 했어요.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그게 그때는 이제 이게 모이고 누적돼서 결국은 터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면은 그 리먼을 살렸어도 결국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누적된 어떤 파생 상품의 문제나 혹은 엄청난 어떤 버블의 문제는 뭐 일단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부채가 큰 걸 제외하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사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상황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금 이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안 망할 은행도 망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사전적으로 하면 세금이 안 들어가도 될 거를 네.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네. 엄청나게 들어가겠다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잘 막았다.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저는 사실 이번 SVB 사태의 이제 본질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혹시 그 SVB 사태가 왜 터진 걸로 지금 원인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금리 이용 관리 실패다. 뭐 금리 이용 이런 관리 거. 실패. 그러니까 이제 평가손을 많이 봤다. 네. 예. 그렇게 그렇죠. 많이들 보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자하려고 하는데 네, 증자가 안 돼서. 60% 빠지니까 증자 안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현재 이제 미국의 은행들 중에 그 평가손이 많이 난 은행들이, 그러니까 SVB보다 더 많은 평가손을 낸 은행이 최소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어떤 평가손이 난 은행들이 뭐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엄청 많아. 그런데 왜 하필 이제 SVB냐? SVB가 이제 터졌던 건 손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이 최근에 유동성이 없어서 돈을 많이 뺐던 게 이게 트리거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돈을 빼니까 SVB는 어디선가 돈을 가지고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VB는 은행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 현금이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현금은 뭐죠? 대출이죠, 대출. 채권. 원래는 대출인데 네. 대출보다 이제 거기 자산이 많았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 그 일부 예금을 이제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뱅크런이 있을 때 요 지급준비금을 가져다가 이제 주는 건데 지금 지급준비금의 양이 양적 긴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못에 물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대형 은행들이 이걸 많이 가져갔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뭐 JP모건이나 뭐 BOA 같은. 그러면 중소형 은행들은 이거를 가져갈 건덕지가 더 적은 거죠. 그런데 뱅크런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퍼주지 못해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대출해 준 거잖아요, 은행한테. 그 말은 결국 이 지급준비금을 늘려준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지급준비금을 늘리는 게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연준의 QT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된 겁니다. 과도하게. 저는 그래서 이제 한 팀장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QE 다시 한다. QE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좋은데 지금 미국의 유동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의외로. QT 한 거에 3분의 1을 되돌렸죠. 네. 이제 아까 돈을 푸는 주체는 네.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그리고 상업은행 이렇게 네. 있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풀고 적극적으로 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쉽죠.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크게 줄인다고 하니까 이 모든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기업들한테 앞으로 문제가 또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길 거니까 그게 오히려 얕은 문제들을 계속 만들면서 큰 사고는 안 만든다라는 게 연구원님 의견이신 것 같고 네, 큰 사건 안 만들고 금리 인상 뭐 꾸준히 하거나 네, 인하 안 그대로 하거나. 가던 길 간다 중앙은행은. 네. 근데 자잘한 거는 그냥 해결하면서 간다 요건데 그래도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건들이 적지 않은 규모의 무게의 사건이다 보니까 몇 번 더 발생하고 하면 궁극에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해결할 거야 라고 해서 보니까 올해 연말 금리 전망이 4.5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3번 인하한다. 한 번 올리면 세 3번 번 이상. 인하한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결국 중앙은행이 뭐 QT 중단 뭐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제 수익률 곡선의 형태로 녹아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채권 시장이 오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채권 시장은 이게 좀 예측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그 과거의 승률을 이제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거 승률을 가져온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 중에서 지금 13페이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선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4개의 선이 있는데 이 4개의 선 중에서 뭐 다 장단기 금리 차예요. 뭐 제일 뭐 녹색 선은 뭐 2년하고 10년 미국채입니다. 다. 그리고 뭐 5년, 30년. 그리고 회색 선들은 이제 3개월물이랑 10년, 3개월이랑 이제 30년. 다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수익률 곡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국의 역사가 기니까 한 70년 정도의 침체 시기를 7번 정도 있어서 다 가져와 보면 가운데 짝대기 그려놓은 시기가 바로 침체가 시작됐던 시기였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 금리차를 평균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침체가 시작되기 앞에 동그라미 점선 있잖아요. 요게 그 시기 때 보통 금리가 인하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개시라고 써 있네요. 네. 네. 보통 그 시기, 그러니까 침체가 시작되기 한 100에서 한 150일 사이에 보통 기준금리가 영업일 100일이에요? 아니면 캘린더로 100일이에요? 캘린더 기준으로 캘린더 석 달, 석 달, 다섯 달. 네. 그 정도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던 게 과거에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던 현상이고 수익률 곡선은 그거를 사전적으로 미리 좀 보여줍니다. 일단 역전이 됐다면 이제 이 역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역전이 되죠. 왼쪽에 맨 처음에 역전이 되지. 역전이 될 때는 기준금리 단기물은 올라가는데 장기물들은 좀 덜 올라가요. 장기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너무 빨리 올리니까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장기물들은 좀 덜 올라가. 왜냐하면 장기물은 아주 가령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의 성장률과 물가를 고려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단기물은 그냥 기준금리 따라가요. 그럼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준이 막 올리면 커브가 이제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는 게 바로 맨 처음에 한 1년 전 혹은 빠르면 뭐 1년 반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막 심화돼요. 왜냐하면 이거 장기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혹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막 올리죠. 그럼 커브가 더 심하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역전이 임박해서, 즉 침체가 임박해서, 혹은 인하를 할 때, 금리를 인하할 때, 이때는 오히려 커브가 약간 일어섭니다. 약간 일어서요. 이때 왜 일어서냐면 요 단기물, 그러니까 2년이나 5년짜리가 이거 금리를 이제 동결 및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얘가 훅 빠집니다. 2년물이나 5년물이 훅 빠져요. 그러면 장기물은 또 이때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살짝 움직이거든요. 근데 단기물이 최근에 미국채 2년물이 거의 100bp씩 빠졌죠. 쭉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커브가 가팔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침체가 등장하기 바로 앞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 현재의 요 4가지의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이 바로 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역전은 옛날에 좀 됐고요. 이제 2년이랑 5년물이 들어가 있는 금리차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랑 5년이 물이 빠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익률 곡선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일 남았다고. 100일. 100일만 참으면 인하한다. 100일 이내에 인하가 이루어지든지 그 이내에 침체가 오든지 둘 다.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장기금리가 오를 수도 있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제 거지. 그거를 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베어 스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네. 전문 용어로 베어 스팁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장기물이 이제 올라서 네. 베어 스팁 되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는 이제 장기물이 올라요. 금리가 올라요. 근데 그때 과연 주식이 오를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주식은 안 근데 올라요. 근데 경기가 오르는데. 좋아서 장기물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장기에도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장기물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를 물가도 그렇게 오르니까. 오랫동안은 우리가 추정을 안 해요. 그렇게까지. 왜냐면 10년이면 듀레이션이 한 6, 7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물가를 누가 알아? 아니 최근 2년간 물가 너무 튈 때는 어쨌거나 장기물도 같이 올랐으니까. 같이 올랐죠. 단기물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나 경기가 더 좋아진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새로운 막 그러니까 7년 듀레이션 보고 7년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애를 많이 낳든지 네. 뭐 기술적 혁신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나가지고, 혹은
인플레가 또 온다. 네. 원인이 뭐가 됐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은 아직 거기는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두 분의 의견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선임위원님께서는 물가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중앙은행 입장에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 네.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걱정 안 했어요. 뭐 그냥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물가가 쉽게 안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이제 렌트 비용 지수가 선행성 1년 정도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데 그게 작년 5월 넘어가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분명. 하지만 파월 의장이 SVB 사태 터지기 직전에 의회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중장기 물가 목표는 여전히 2라는 숫자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데이터 3월 말 기준 업데이트 되는 걸 봐야겠지만 지금 연준에서 BEI 금리에서 뭐 팁스 프리미엄이라든지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노이즈 효과를 제거하고 보고 있는 실질 기대 인플레이션은 2.6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 인플레 목표를 못 채웠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중앙은행이 모든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채권시장 분들하고 나누면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파월은 원래 신뢰성이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신뢰를 지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많이 더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중장기 물가 목표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 연준이 뭔가 정책 프레임의 큰 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연은들,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백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보고서를 통해서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중장기 물가가 2%가 아니라 이제 3%를 올려야 된다라는 식 뉘앙스의 논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연준 내에서도 그런 사전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파월이 찍어놓은 숫자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주목해서 보는 게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같은 발언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뉴욕연은에서 발표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가 빠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안정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금리 그만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중기 장기 기대 인플레로 보면 최근 미시간 데이터에서 발표한 5년짜리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이야기하는 중장기 2% 목표가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 연준의 신뢰성하고 관련된 건데 뭐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이제 트레이딩부 안에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저한테 항상 그 얘기하세요. 경원아, 시장은 항상 앞서가. 이 얘기를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과연 채권 시장이 아까 장단기 금리 차에서 봤던 것처럼 앞서 나갈까라고 한다면 저는 통화 정책을 이제 주관하는 입장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소형은행들이 더 도산이 일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오고 이러면 제가 틀린 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조기에 진화에 나섰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초과저축 같은 항목들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올라간 임금이 다시 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승 속도는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근데 물가가 잡히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미국 가계의 실질 임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 개선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이야기하는 건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그쪽에서 이제 전제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수요를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라는 선택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연초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미국 경기 노냐, 소프트냐, 하드랜딩이냐. 저는 연준이 주도적으로 하드랜딩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근데 하드랜딩을 의도하고 있는 연준한테 가서 신용경색 올 수도 있고 경기 나빠질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랜딩이 와야 금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물가가 잡혀야 연준이 움직일 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랜딩보다 물가가 안 잡히는 게 더 두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은 앞서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통제를 벗어날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경기는 사실 연준은 자신 있거든요. 금리 그냥 제로로 다시 쫙 내려버리면 하드랜딩 나와야 인하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운홍철 팀장님 의견하고 반대로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운데요. 문용태 팀장님께서는. 아니죠.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위기를 그러니까 경기를 나쁘게 안 보시고 네. 더 나쁘게 보니까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QE까지. 경기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제가 보니까 민 연구원님과의 차이점 알았어.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민 연구원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 제가 생각해도 연말에 물가가 아무리 떨어져 봐야 3%대일 거 아니에요. 3% 중반쯤 될 것 같은데. 물론 내년에서는 초반도? 네. 뭐 2%대 1%대 혹은 마이너스 물가까지도 얘기해서 좀 욕을 먹지만 내년이고 그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하면은 뭐 3%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타겟이랑 아직도 거리가 막 있고 또 고용은 저희도 좋게 봐요. 고용 노동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뭐 20만 건씩 혹은 뭐 10만 건 중후반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무슨 금리 인하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늘 논리에서 밀립니다. 괜찮아요. 그 결과만 맞으면 되죠. 뭐 네, 주식에. 팀장님 팬들 논리에서 많으세요. 제가 밀리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그 MBTI에서 TJ이지 않습니까? 제일 뒤가 TJ라서 굉장히 나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네, 실업률이랑 기준금리, 인플레하고 기준금리. 그려보면 지난 연준 탄생한 이후로 100년 동안 실업률이 되게 낮을 때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요. 실업률이 먼저 나빠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인하하진 않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살짝 올라가. 저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3.5%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3.5에서 한 3.7 가요. 그래도 낮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럴 때 인하돼요. 얘가 이제 확 올라가야 뭐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살짝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인하를 하고 물가도 그래. 물가도 오히려 막 올라가는데 인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지점에서 약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페이지의 그림 보시면은 이건 물가하고 빨간색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그러니까 빨간색이 떨어질 때, 이제 파란색의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인가. 쭉 보시면 낮지 않습니다. 어떨 때 올라갈 때 인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하고. 저거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 물가나 실업률의 데이터가 약간 늦게 나와요. 살짝. 네. 그리고 금리는 이제 사실상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페드의 FOMC 때 맞물려 가지고 네. 그 시차가 약간 있어요. 네. 저게 너무 길어서 네. 저거를 이제 월별로 찍어서 보면은 사실은 그 월별로 낮을 찍어도 때 네. 내리는 경우 잘 없긴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네. 이제 나빠져야 내리긴 하는데 네, 거의 뭐 저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업률, 파란색 실업률, 이제 빨간색은 연준 기준금리. 역시 실업률이 굉장히 낮을 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번 인하하면 거의 뭐 다시 빵으로 가죠. 이런 이제 과거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연준이 아까 이제 파월 의장이 신뢰성을 잃는다. 근데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신뢰성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 패턴. 앨런 그린스펀이죠. 앨런 그린스펀. 마에스트로. 주식사를 사랑했던 연준 의장. 근데 그 앨런 모든 걸 지켜주던. 앨런 그린스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오해가 많으신데. 네. 앨런 그린스펀 입장은 그분은 이제 옛날에 기자회견도 거의 안 했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그 기자회견 같은 걸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혹은 이제 의회에서 증언할 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결론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가든지 맞아 이 사람 말이. 물론 이제 카리스마 있게 그 FOMC 의원들을 이제 주도했던 거는 이제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자기 방향대로. 근데 공개적으로는 절대 어떤 한쪽으로 얘기를 안 하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뢰성이라는 게 그 사람은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말을 한쪽으로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보통 이 연준 의장이 혹은 옛날에 있던 뭐 관리들도 통화정책 하시던 분들 대부분 다 말은 하지만 실제 요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에 뉴스 아카이브가 굉장히 길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 보면 좀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보면 침체 시기가 이제 눈에 딱 빗금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런 맞아요. 거지. 그 당시에 뉴스 맞아요. 찾아보잖아요. 맞아. 무슨 침체야. 맞아요.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그건 너무 맞는 얘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침체야.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 막 수익률구성 역전돼가지고 네. 또 뭐 사람들 심리가 되게 안 좋아지고 뭐 이러는데? 라고 막 수익이 엄청 싸웁니다. 내가 볼 때 이미 침체가 우리는 이미 다 침체라는 네.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늘 이제 싸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 결국 어디가 하나 터지거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은행이 하나 터지거나, 네. 위기가 하나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은행들이 망하거나, 혹은 대외적으로 어딘가에서 해외에서 큰 사고가 터지거나 이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거와 맞물려서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 그러니까 표, 네, 정치인들의 이제 표상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역구 사람들이 계속 이제 민원을 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훨씬 그 경제를 정말 밑바닥에서 아주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란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촉은 선거를 앞두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지역구 사람들이 벌써 힘들어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럼 이거 경제 나빠지는 것 같고 금리 인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혹은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연준의 보스는 의회이자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식과는 좀 다르지만 물가가 꽤 높아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실업률이 낮아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그렇게 트리거는 뭐냐? 사실 뭐 SVB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무슨 트리거가 뭐냐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안다는 건 그게 트리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known,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게 또 터질지 모르는 거고 저는 금리를 좀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나. 거기에 양적 긴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긴축 양이 크다. 이거는 어디선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나오면 결국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일찍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3번 보는 거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금리 인하 되면 자산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채권, 주식, 뭐 금 등등등, 뭐 부동산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향이 될까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고민할 입장이신데. 필요도 없이 모든 네. 자산이 다 좋아질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왜냐면 금리 인하 시작되면 자산이 처음에 사실 많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역사적으로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침체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그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다시 장롱에 넣어놨던 현금 꺼내서 뭔가를 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차는 있을지언정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유동성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주니까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자산 가격이 당연히 다시 올라간다고 올라가겠죠. 보세요. 네. 인하하면 올라간다. 만약에 인하가 야 진짜 이렇게 나빠? 야 이게 진짜 작살 났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져도 오를까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 작살이 났을 거니까요. 인하 전에 났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준이 대응을 할 거냐, 중앙은행이 대응을 할 거냐의 관점이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파월 의장의 기존의 원래 스탠스는 선제적 대응이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뭐 보험적 인하라는 개념 들고 나와서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도 안정시켜주고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중앙은행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는 항상 후행해요. 물론 시장보다 연준이나 통계청 같은 이제 공무원들이 훨씬 더 먼저 알겠지만 그것도 후행 데이터거든요. 실물 경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그 후행되는 걸 보고 움직이겠다는 얘기고 보고 움직이게 된다면 이번에는 보험적 인하 같은 선제적 대응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망가진 다음에 내릴 거다. 이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망가진 다음에 내릴 거니까 당연히 이미 망가지고 내린 거니까 바로 자산 가격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미 자산 가격도 같이 다르게. 망가져 있을 테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너무 시장에서 경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듣거든요. 저희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제 주식 보면서 이게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하드랜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조정받고 통화정책 바뀌면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랑 약간 사이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코로나라는 기점 이후에 모든 게 저희가 알던 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과거랑 똑같이 움직일 거란 생각에는 네, 뭐 당연히 참고는 해야겠지만 무조건 요 패턴이 반복될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금리 인하를 안 보시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움도 없을 거고 그냥 자산 가격이 될 건데 만약에 진짜 어려움이 생겨서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얘기는 이미 자산 가격이 망가진 상태일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뭐 오케이. 올해 좋게 보긴 하는데요. 한국은 예외고요. 어쨌든 그렇게 네. 된다고 보시는 거죠. 팀장님은 어때요? 금리 내림 갈까요? 이거는 민 연구원님과 제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지금 외국계 IB들이 다 S&P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모든 패턴이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서 대략 3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 빠져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왜 사? 금리 인하하고 기다렸다 사도 돼. 이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와닿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금리 인하 후 주가 저점 패턴은 전부 금융위기를 포함한 과거 그 전에 과거 사례에 의해서 나온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은 다르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뭔가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했다면 컨셉이 등장했다면 그거를 이제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컨셉은 뭐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을 해주는 이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한지가 뭐 정말 길게 잡으면은 한 13년 됐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근데 경제학이나 이 금융시장에서 13년이면 정말 최신 이론이거든요. 최신 이론. 그래서 지금도 이 양적 완화와 유동성과 이 자산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보고서들이 나오고 논문들이 나오고 관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보면 다 예외 없이 연준이 돈 푼 것과 자산 가격이 상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그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봐도 이유를 몰라.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경험치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 돈을 푸니까 이게 심지어 그 미국의 S&P 500은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그 연준의 대차대조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그 주간 단위로도 S&P 500이 따라가요. 아직도 그 중간에 연계의 고리는 잘 모릅니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좀 어렴풋이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걸 잘 인정 안 해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중간에 이게 인과관계 그냥 상관성이겠지. 무슨 그치. 인과성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마켓에 있는 사람 돈을 당장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 되는 거 다 그냥 가져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연준의 밸런스 쉿을 이용해서 주가를 이제 예측하려고 하고 맞춰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12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연준의 밸런스 쉿을 보셔도 되는데 사실 그거에는 이제 5만 가지 잡탕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는 버섯만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버섯을 따로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섯이 뭐냐? 바로 연준의 부채 항목에 있는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준이 풀어낸 유동성에 해당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10년물 금리랑 정확히 이 유동성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풀면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채예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거 한 1년 정도에는 10년물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S&P 500이랑 지준 양을 보시면 거의 뭐 주간 단위로도 비슷하게 돈 풀면 주가 올라가고 돈 줄이면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다시 푼다 금리도 내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는 없지만 달러하고도 이 지준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지준은 돈을 푸는 거니까 돈을 풀면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좀 약세를 유로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 지준의 양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비트코인이 달러랑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이 오르는 이유도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아니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예. 문홍철 팀장님 나타났으니까 비트코인 16,000불에 사셔서 부자 되셨나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면 다행입니다만 여쭤보려고. 참고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인데 네. 제가 시골에서 아주 어렸을 때 코올리기였을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스님들이 이제 관상도 보고 이제 사주도 봐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주머니네 애는 남들을 부자 만들어주는데 관상을 딱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빈정상해가지고 얘가 부자가 돼야지 남들 부자 되면 무슨 소용이냐. 그걸로 대답을 가름한 걸로 저희가 알고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질문이요. 그러면 달러는 예. 잠깐 그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튈 예. 가능성이 있다. 예.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진다고 연말까지.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여전히 비트코인도 전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계속 사시고요. 저점이 이제 뭐 다시 저점이 안 간다는 가정하에 저점이 15,500이었나요? 15,700인가?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 곱하기 2 하면은 뭐 한 31,000 되겠죠. 31,000을 넘으면 다시 그 아래로 안 갑니다. 다시 안 갑니다. 그때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3만 불 넘어서 이거 무엇을 다 올랐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추격 매수해야 되는.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달러 약세 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다음 반감기가 24년 중순쯤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묻지 마. 네,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임연구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한데 네, 달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저렇게 얘기하면은 내일 아침에 끌려갈 수도 있어가지고 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달러만 얘기해 주세요. 달러 말씀해 달러만. 주시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좋긴 한데 네. 저희는 뭐 일단 소형증권사. 네. 소형증권사. 일단 전반적인 올해 전망 자체가 상고하저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의 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미스프라이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5.5까지는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ECB는 생각보다 속도 조절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문제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ECB가 오히려 연준보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BOJ는 일본계 트레이더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은 BOJ가 정책을 바꿀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통화정책 이 불확실성이 연준 쪽에 포커스가 저희는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달러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저희도 뭐 크게 문홍철 팀장님하고 생각하고 다르지 않게 하락하는 쪽으로 보긴 하거든요. 다만 낙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 낙폭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로는 중국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리오프닝을 강하게 할 거고 제조업이 얼마나 올라오냐에 따라 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에 따라 유로화 레벨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 남아있는 중국 경제 활동 정상화라는 변수 감안하더라도 상반기에는 환율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그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한 건데 이 강도는 중국 보고 결정하자라는 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진짜 시간 얼마 없지만 요즘 이제 CMBS랑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잖아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죠. 한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이든 미국 어쨌든 간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미국은 공실률이 뭐 전체 공실률이 16%, 17% 막 이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이제 공실률이 그 정도면은 이제 밸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전체적인. 그리고 최근에 뭐 블랙락 같은 굉장히 거대한 상업용 부동산의 큰 손들이 굉장히 펀드 환매도 그냥 금지시켜버리고 블랙스톤이 그랬죠. 블랙스톤이었죠. 네. 펀드 환매 금지. 그리고 빌딩 팔았는데 상 가격이 막 반값. 이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특히 그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뭐 전북은행이나 혹은 대구은행이나 그 현지에서는 거의 생활 밀착형으로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은행들이 미국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그럼 은행을 규제하면 경기가 죽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소형은행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소형은행들은 굉장히 자산 성장이 빨랐어요. 근데 소형은행이 지금 터졌죠. 그럼 소형은행을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죠. 그러면 경제는 더 죽을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결국 지금 어저께인가 그 NIFB라고 해서
그 소기업들 낙관. NFIB, NFIB 네네네. 그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됐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야 우리 지금 대출 회수하고 있다. 네. 대출 잘 안 해주고 있다. 롤오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할 거고요. 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가치 산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밸류가 얼마가 될지 상장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이거는 거의 숨어 있는 얼마가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의 뭐 블랙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보시는 거랑 다 논리가 다 맞아 떨어지네요. 너무 그쪽을 제가 그렇게 모르고 되니까, 가나요? 예,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자산이 좋을 거니까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가는 오히려. 되게 좋은 그림인 거네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도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아마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금리 인하. 낮춰주고 좀 막아준다 이런 예, 거죠. 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소형은행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쪽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를 풀었던 부분도 있고 이미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위기의 트리거로 주목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장 참가자 100명 중에 한 120명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거기서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담보력이 훼손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빠졌다는 생각은 하진 않고 물론 가격 빠지는 속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트리거가 된다기보다는 전 좀 더 다른 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재료다 정도로 저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야기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당장 인하를 네. 할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요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작년에 올라간 가격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이 다 토해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거의 팬데믹 수준 대부분 토해내는 과정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럼 덜 빠졌죠. 네. 저는 조정을 받아야지 연준 입장에서도 그게 땡큐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CPI 나오고 나서 물가 얘기부터 환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불러서 했는데요. 두 분이 다른 의견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글쎄 이게 큰 위기는 그래도 안 일어날 그러니까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뭐 이게 나라나라 하고 있는 건데요. 나라나라는 근데 아니라 그게 이제 뭐 리만 같은 위기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런 금리 위기는 인하를 촉발할 정도의 위기 정도는 나올 수 약한 있다. 위기 정도 나올 수 그것도 있다. 없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저는 해결하고 갈 거다. 뭐 위기가 아예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기를 연준이 조장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오히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네요. 미국이 지금 조장해도 근데 될 충분히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위기가 결국엔 오겠죠. 그 시점의 차이인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빨리 오는 걸로 보는 거고 빨리 오고 이제 연준 금리 인하도 빨리 오는 건데 저는 그 시점을 좀 뒤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